뉴욕 맨해튼 42층 회의실, 미국 의료계 거물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모독적인 발언들. 한국 의료는 저급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 마케팅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년간 응급의학과를 이끌어온 이 권위자는 동료들 앞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죠. 진짜 의료기술은 없고 그냥 싼 맛에 가는 곳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회의실은 웃음바다였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한국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신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14살 딸이 희귀암에 걸린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던 미국 최고 병원들이 한결같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도 존스 홉킨스도 MD 앤더슨도 모두 수술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았죠.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편의 논문. 성공률 65%라는 기적 같은 수치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출처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라, 한국에서 나온 연구였습니다. 한국 의료를 바닥까지 깎아내렸던 이 오만한 남성이 과연 무릎을 꿇고 한국으로 향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마이클 카터입니다. 나이는 48살이고요. 의료 컨설팅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응급의학과 의사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우리 회사 42층 회의실이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뉴욕의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요. 회의실 가운데에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로 각국의 의료 시스템 평가표가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그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좋아봤자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수석 연구원인 데이비드 존슨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동료였는데 의료 시스템 분석에서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 의료 시스템 평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기술력도 어느 정도 되고 시설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렴하지만 불안한 의료 관광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마케팅은 화려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여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도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라니 그게 무슨 의료 시스템이에요. 기술력은 부족하고 소송 위험도 낮아서 위험한 수술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정도나 하는 곳 아닌가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큰 병에 걸리면 결국 미국이나 유럽으로 와야 하는 거죠. 회의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오늘 평가 정말 정확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진짜 의료를 기대하는 건 무리죠. 저도 웃으면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의료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회의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곧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는 사실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내 사라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줘. 릴리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14살 딸 릴리가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픈 게 계속되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었어요. 저는 급하게 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아직 어린 아이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니 아내 사라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릴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치의인 드레이크 박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에 항상 밝게 웃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카터 씨 잠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하면서 상담실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으니 박사님이 검사 결과지를 앞에 놓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희귀성 간내 담관암입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전체 소아암 중에서도 발생률이 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제 딸이 환자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데이터와 수치로만 환자를 대하던 제가 이제는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매우 복잡해요. 간 내부의 주요 혈관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수술 성공률이 30%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릴리는 겨우 14살인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간절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MD 앤더슨까지 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수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자칫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종양이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완치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저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황달이 심해지고 있었고 복통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릴리가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정말 아파. 언제쯤 나아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왔던 제가 정작 제 딸의 아픔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과연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릴리와 같은 병에 대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미국 의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세상 어딘가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간내 담관암 미세혈관 우회 수술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논문 저자를 보니 서울국민의료원 박지훈 교수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열어서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릴리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성공적인 수술 사례들이 여러 개 나와 있었습니다. 성공률이 65%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30%도 안 된다고 했던 수술의 성공률이 65%라니 믿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급하게 논문을 프린트해서 사라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침실에서 릴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릴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사라야, 이 논문 좀 봐봐 하면서 건네주고 있었어요. 사라가 논문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당신이 늘 말하던 그 저렴하고 불안한 나라, 한국을 말하는 거야. 맞아, 나도 믿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미국에서는 아무도 수술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사라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릴리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릴리의 병실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술 방법부터 성공률 후속 치료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수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라면 릴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라에게 한국 의료진과 연락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건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논문에 나와 있는 교신 저자인 박지훈 교수에게 릴리의 의료 기록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미국 의사들도 포기한 케이스를 한국에서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릴리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고 화상 상담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화상 상담에서 박 교수는 릴리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터시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미세혈관 우회수를 적용하면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곧장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슷한 케이스에서 저희 팀의 성공률은 약 65%입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라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에게도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마이클, 한국은 의료 관광 국가일 뿐이야. 이런 중증 수술은 무리가 아니겠어. 지금 상황이 절박한 거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니지 않을까?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라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 미국에서는 모두 포기했잖아. 릴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릴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황달이 더 심해졌고 통증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어 보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박 교수 팀과 협의해서 다음 주에 서울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여전히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수술을 한국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었어요. 릴리의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서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교수님 알아요. 국제학회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외과 의사예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박 교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의사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릴리는 진통제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고, 저와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미국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병원에서 보낸 전용 차량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박민수 씨가 영어로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가족분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릴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비행 중에는 진통제를 맞아서 좀 잤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두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지훈 교수님이 오늘 첫 상담을 기다리고 계세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거대한 최신식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전자 안내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도착하니 영어가 능숙한 직원이 저희를 맡고 있었어요. 접수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서류 작성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기서는 15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있었어요. 사라가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병원이 맞는 거지 무슨 5성급 호텔 같은데. 접수를 마치고 안내를 따라 이동하니 국제진료센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과 다양한 언어로 쓰인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대기실은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잠시 후 박지훈 교수가 직접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터 씨 가족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릴리는 어때요? 박 교수가 릴리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기본 검사만 진행하고 내일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릴리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놀랍게도 박 교수는 릴리에게 직접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부모와만 대화하고 환자인 아이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릴리 많이 아프지 여기 왔으니 이제 걱정 마.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박 교수가 천천히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시작되고 놀라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한 층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각 검사마다 다른 층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가 중심이 되어 의료진과 장비가 모두 환자 주변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릴리는 예정대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박 교수가 언급한 3D 영상 기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CT나 MRI와는 달리 간의 미세 혈관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박 교수와 다시 상담실에 앉았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터 씨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위치와 혈관 침범 정도가 미국 결과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간절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지만 저희 팀의 기술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박 교수는 수술 전 상담 시간을 마련해 저희 가족과 만나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꺼내 3D 모델을 보여주면서 30분 동안 모든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대기실에서 저희는 박 교수의 수술팀 전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보조외과의 간호사들까지 모두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릴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와 사라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용기 있게 웃어 보이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 박 교수님이 날 살릴 거래. 자고 일어나면 건강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박 교수가 피로한 얼굴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서 박 교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어요. 릴리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회사 이사회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릴리는 한국어를 배우며 나중에 박지훈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 한국의 의료 혁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미국 의료계 권위자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함께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박지훈 교수가 14살 릴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대화한 모습, 수술팀 전체가 가족을 만나 인사를 나눈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료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국 인정에만 관심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의료진들의 환자 중심 치료 철학과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의 힘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